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또 훌륭한 학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참가자 여러분, 따뜻하게 저희 미국으로부터 인사를 전달해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한 30분 동안 발표를 드릴 텐데요. 제가 발표해 드릴 내용은 자연기반 해법입니다.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것은 새롭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완전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 한국에 오면서 몇 주 전에 제가 월드뱅크로부터의 보고서를 하나 읽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몇 안 되는 국가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십 년간에 걸쳐 빠르게 성장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몇 가지 요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일단 수출 기반의 제조업이 되겠죠. 지난 몇십 년간 걸쳐서 이루었던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과 또 인력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에 올 때 저는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 즉 항상 혁신적인 나라에 온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것인데요. 많은 나라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요, 해당 자연기반 해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 자체가 바로 혁신적인 자연기반의 어떤 정부의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발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일단 자연기반 해법이 무엇인지 정의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자연기반 해법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체적인 저의 어떤 경험, 사례, 그리고 또 저희가 비디오를 통해서 본 것처럼 많이 논의되었던 내용인데요. 이미 서울에도 많이 자연기반 해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좀 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다음 두 가지 인프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인프라는요. 아주 딱딱한 콘크리트 커널이 운하가 되겠죠. 두 번째 인프라는요. 이 운하 같은 경우는 좀 더 푸르른 그런 식생이 붙여있는 그런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어느 인프라가 어떤 홍수를 예방하는데 줄이는데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정말 치수에 좋은 인프라가 무엇일까요? 인프라 1일까요? 인프라 2일까요? 여러분 인프라 1이 일단 치수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치수에 훨씬 더 좋은 인프라는 2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지 잘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인프라 2가 더 나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때문이죠. 한 가지는 일단 볼륨, 수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 인프라 2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물을 좀 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일단 물의 흐름을 좀 더 낮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물의 흐름을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물의 볼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물의 침투를 더 증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인프라 1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물을 빨리빨리 빼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인프라 1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계곡이나 이런 곳을 할 때 물이 굉장히 많지 유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는 인프라 1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일단 지역의 어떤 맥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프라 1이 더 좋을 수 있고 2가 더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단 자연의 어떤 특징과 프로세스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질리언스를 만들어낼 수고 또 완화 용량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자연을 활용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자연 기반 해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기후학 과학자들과 학자들은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한 어떤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또한 자연도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이란 건 수세대 동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학자가 제시한 것에 따르면요, 일단 사회에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공해라든가 이런 것이 좋고요. 그리고 치수, 그리고 또 건강, 정신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단 정신건강을 위해서 자연에 대한 어떤 접근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자연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이 여러 가지 혜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드 인프라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하죠. 이것은 치수 그리고 홍수 예방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연 기반의 해법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능을, 여러 가지 혜택을 사회에 동시에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자연 기반 해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 유역 규모로서 제공할 수 있는 자연기반 해법, 그리고 또 동네 어떤 이웃 주변 인근 규모로서 제공할 수 있고 있죠. 바이오스웰이라든가 또 레인 가든이라든가 그린 루프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유역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바로 범람원 복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강에 어떤 영역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람이 가능한 지역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강 영역이고요. 강이 일단 흐르고 있는데 이 지역이 보호 지역을 주죠. 그래서 강이 좀 더 범람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에 대한 준비, 태세를 저희가 갖출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우리가 웬랜드, 습지가 있다면 그리고 습지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습지라는 것은 모든 어떤 물의 어떤 접근성을 다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용량지, 저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도시는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시는 것처럼 공원이라든가 또 그린웨이를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또 이것을 공원과 또 산책길을 만들어서 여가 시설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스토마러 파크라는 것은 일반적인 공원 좀 다릅니다. 저희가 여기서 하는 일을 말씀해 드릴까요? 이 공원이라는 것은 물을 담을 수 있는 저장 장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굉장히 잘 흡수하죠. 그 결과 일단 물이 내렸을 때, 강우가 있을 때 물이 여기 저장이 되고요. 빨리 흡수를 해서 지역에는 물을 빨리 흡수해 준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방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흙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포러스한 어떤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공급 공간이 많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공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아는 것이고 도시에도 많이 이행한 것인데요. 바이오스웨이라는 것입니다. 바이오스웨이는요, 일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일 같은 경우에 오염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오염물질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거하고 물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식생을 주는 것이죠. 이 식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염물질들을 많이 잡아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어떤 필터 시스템이라 될 수 있고요. 이런 주제가 아주 많은 연구가 있었고 이미 완전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펄비어스, 굉장히 저희가 투수성 포장을 통해서 풀이 있는 그런 어떤 포장기를 제공함으로써 역시 물을 흡수하고 또 치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린 루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물을 수집한 우수 수집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공원에 나무를 심어놓은 나무 참호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도시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함으로써 자연 기반 해법을 통해 지하 침투 시스템을 만들어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한 세기가 이상에 걸친 전략이고요.
이런 좋은 사례를 본다면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 나무가 있고요. 또 도시에 있는 나무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저희가 있는 그런 전략들 이전의 어떤 학자들이나 이전의 계획자들이 이미 만들어낸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의 어떤 인프라가 되겠죠. 이것은 새로운 전략은 아닙니다. 여러분 비슷한 용어를 들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도시의 리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념이 됐고요. 그리고 저영양 공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자시 포장이 되었지만 어쨌든 수색이 된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자 그렇다면 우리 정말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까? 자연기반 해법이 성공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증진해야 되는데요. 무엇이 기본적으로 필요할까요? 제가 6가지 전략을 여기다가 한번 놨습니다. 이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 각각의 전략이 에 대해서 사례를 설명하면서 특히 미국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왜 어떻게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 상당히 많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부가 했던 것이고요.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했던 것이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또 이 나무나 어떤 자연기반 해법 같은 경우에 하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드 인프라처럼 이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또 이것이 인프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어떤 관행 같은 경우에는 인벤토리, 즉 목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대한 목록, 이런 공원에 나무에 있는 목록을 만든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정말 우리가 이러한 자연의 어떤 하나하나의 일기 요소를 인벤토리, 어떤 자산처럼 목록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스터 플랜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이 필요하죠. 이런 공원에 있는 모든 나무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프라의 목록이라는 것입니다. 하드 인프라처럼 자연기반 해법에서는 식생이 필요한데 이 식생은 반드시 관리,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반드시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러한 인프라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어떤 인프라처럼 얘도 인프라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유지보수 관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 각각의 솔루션에 대해서 필라델피아에서 인벤토리 목록을 만든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도시 내에 인프라가 있죠. 아주 눈에 딱 띄는 그런 인프라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GIS 기반으로 만들어낸 인프라 목록의 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도 역시 이를 이해할 수가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프라의 어떤 혜택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으며 얼마나 많은 혜택을 이런 시스템들이 제공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의 접근성을 또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인 것인데요. 일단 많은 도시가 그린 인프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 인프라 계획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그린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 대한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자연기반 해법은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드 인프라를 아예 대체한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치수, 홍수 예방, 홍수에 강한 그런 인프라를 만들려면 저희가 기존의 하드 인프라에다가 자연기반 해법을 보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많은 혜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건강, 환경, 그리고 또 공해 감소,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충적 인프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자연기반 해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이 되는데요. 이 컨퍼런스에서는 일단 수변 지역을 저희가 중심을 두고 있는데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일단 홍수에 강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일단 물을 저장하는 어떤 스킬 부분을 저희가 권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단 수변 지역의 지류 관련된 지도입니다. 저희가 수변을 중심으로 한다면 더 많은 지역, 그 상류 지역을 저희가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시가 좀 더 홍수에 강해지려면 이런 수변 지역을 넘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물에 관련된 저장, 수집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되는 부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통합적인 차원에서의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죠. 왜 이게 필요할까요? 기후변화와 함께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이 기상 이변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곡선의 변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그런 기상 이변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홍수의 어떤 타이밍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상 이변 현상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방법은요. 일단 물을 저장하는, 물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상이변 현상이 있을 때 이런 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물을 과잉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전략은요. 아주 좋은 방식으로는요. 자연기반 해법이죠.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인디애나폴리스 사례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는 일단 중서부 지역에 있는 지역이죠. 제가 거기 2년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강이 있습니다. 화이트 리버가 있는데요. 다운타운 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지도에서 일단 어두운 파란색 지역이 굉장히 홍수가 범람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잦은 홍수가 이곳에 도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전략은요. 일단 홍수의 역사는 1913년에 보시면 홍수가 있어서 홍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실제 도시에서 보트를 타고 다닐 정도였죠. 그리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프라가 손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이후 도시가 한 일이 있죠. 이들은 일단 어떤 조이닝 관련된 규제 같은 것을 만들었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빗물이 따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런오프 영역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빗물을 흡수하거나 또는 따로 물길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디애나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못 강들이 있고요. 그래서 복잡한 어떤 건물, 복합 단지가 있으면 바로 옆에 못이나 연못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요. 이런 추가적으로 빗물이 과하게 넘칠 때 이를 잡아놓을 수 있는 저장소 또는 저장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요. 굉장히 높은 밀도의 어떤 물을 유지할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우수 지역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가 해당 홍수 범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반응 또는 대응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물에 관련해서 강한 리질리언트를 가진 도시가 되는지 보건력이 강한 도시가 되는지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례인데요. 미네소타입니다. 자연기반 해법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도시를 재활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연기반 해법을 사용했는데요. 많은 어떤 식생지역, 브라운필드 같은 어떤 상업적 지역, 개발지역 굉장히 소실되고 있고 황폐화되는 지역이었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어떤 미개발 지역 공원을요. 어떤 복원 사업을 통해서
식생지역, 그린에 해당되는 아주 길고 또 식생의 어떤 수말에 되는 지역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일단 물을 저장하는 어떤 역량을 활용한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 좀 더 홍수나 기상이변의 복원력을 가진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그레이트 리버 그리닝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전략, 식생 전략 덕분에 이런 세 가지 요소에 초점을 뒀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미개발 지역에서 좀 더 나무를 많이 심었고요. 그래서 탄소를 잡아둘 수 있는 포집 현상을 제공할 수 있었죠. 넓은 식생 지역을 통해서 탄소에 대한 어떤 분리, 포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나무, 특히나 굉장히 수분을 많이 하는 많은 나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무 종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경관 차원에서 좀 더 나무를 많이 심어서 도시를 좀 더 기상이변에 강한 복원력이 강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능력에 또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되는 것이죠. 좀 좋은 어떤 자연기반 해법의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에 대한 복원에 중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강 복원을 얘기할 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강 복원을 얘기할 때, 하천 복원을 얘기할 때 강을 원래의 모습으로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요. 자연적인 조건으로 가능한 한 만드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도시적인 맥락에서는 예를 들면 일단 높은 어떤 도시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모습으로 만드는 게 힘들어요. 특히나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새마을번 도시화가 중간 상태로 이루어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주장은요. 좀 더 자연 기반 해법을 강 복원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좀 볼게요. 미국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산 안토니안 리버워크 산책길입니다. 텍사스에 있는데요. 저도 거기 있었고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강은요, 강의 운하인데요. 도시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10에서 15마일 정도의 길이에 된다는 강이고요. 이 강은 일단 도시의 어떤 많은 수익원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 운하를요 변환시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식생 관련된 인프라로 전환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적인 운하가 1,400만 명에 해당되는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35억 달러에 해당되는 경제 규모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요. 좀 더 푸른 식생 지역을 강운하 지역에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좀 더 많은 나무와 식생을 또한 통합시켰고요. 여러 다른 식생도 역시 다양화를 시켰다는 것이죠. 이 도시가 한 일을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하면서 많은 방문객 또는 관광객을 끌어들였다는 성공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사례는요. 바로 시카고의 리버워크입니다. 미국이죠. 역시 여기는요. 강 산책길이고요. 굉장히 콘크리트가 많은 그리고 또 굉장히 추수성이 많은 지역이고요. 여기는 다운타운 지역입니다. 이 전체적인 어떤 강 운하를요. 6개 세그먼트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만들었죠. 일단 그린루프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어떤 보존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 운하를 다시 개간했죠. 생태적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적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개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카날 운하에 6개 블럭으로 나눴죠. 그리고 각각의 블럭은요. 독립적인 시스템을 가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블럭에 독특한 특색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요. 수변 플라자로서 상업 지역을 만들었고요. 또 다른 블럭은요.
또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지역을 다른 환경적인 어떤 요소들, 환경시설, 예를 들면 그린루프를 만들음으로써 전체적인 시의 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비디오에서도 본 것처럼 한국에서도 많은 개선이 있었는데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런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이처럼 만들어낸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바로 지금 리버워크 강운하의 지역에서 블럭 중에 플라자를 만든 블럭이 보이고요. 또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또 관광도 할 수 있죠. 이들이 투자한 어떤 투자 금액은 이미 1일 2년 만에 기록적으로 다시 회수가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고요. 경제에 기여를 하고요. 그리고 또 환경에도 더 좋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사례는요. 일단 비도시 지역, 농촌 지역에는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도 강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이곳 덴버에는 컨퍼런스 파크라는 곳인데요. 초기에는 서부에 하수 처리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일단 하수 처리 시설을 저희가 제거하고 그리고 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모든 다른 어떤 특징에 해당되는 인프라를 만들어서 강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강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고 자연적인 요소들을 곳곳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카누를 쓰는 것라든가 보트를 쓴다든가 수영도 할 수 있고 낚시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심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반도시 지역인 곳에다가 저희가 자연 그리고 예적인 특징들을 만드는 강 복원한 것입니다. 역시 경제 복원에도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곳도요 상을 받았죠. 그래서 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복원하고 개간했다는 것으로해서 상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국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어떤 강 시스템의 어떤 복원이라는 것은 좀 더 식생을 통합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적인 특징들을 많이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몇 가지 전략 중에서는요. 콘크리트 같은 인프라를요. 식생으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식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 서식지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라든가 또는 또 식생들을 놓음으로써 좀 더 다양한 생물학적 다양성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필터레이션 여과 시스템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물의 수질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필요하지만 물의 수질도 저희가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인프라를 강에다가 하천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이 시스템을 모든 규모,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까지도 이러한 여가 시스템 만들어서 자연기반 해법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을 만들어낼 때 다기능적인 기능을 만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요. 많은 도시는 이미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간들을 좀 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단순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공간이든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사람들이 오도록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다기능적인 장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공간을 추진하고 또 홍보할 때 바로 다기능 공간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도시는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죠. 일단 자전거 도로 그리고 또 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또
어떤 정자를 만든다든가, 그리고 또 문화적인 어떤 기념물을 세운다든가, 그리고 특정 어떤 행사를 연다든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다기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도시는 바로 이걸 적극적으로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은 인디애나폴리스에는 리버워크 운하고요. 제가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가는데요. 산마랜드라는 루프고요. 굉장히 좋은 조깅이나 보트를 탈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큰 공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공원을 만들 때 다른 공원과 가까이 공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당 지역, 해당 땅의 어떤 가치를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한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것은요. 바로 인디애나폴리스 폴리대학 근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간 행사를 했죠. 그래서 보트 페스티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생들과 교수진들이 함께 와서 이런 보팅 행사 또는 경쟁 대회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하면은 공간을 다기능적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 즉 문화적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해당 시스템, 제도 어떤 공간에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 다시 한번 시카고의 리버워크인데요. 이것도 역시 산안토니오 죄송합니다. 여기 우타인데요. 이런 산안토니오 리버워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문화적인 요소를 첨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식으로 결국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문화 축제를 벌였죠. 할로윈의 모습인데요. 조명으로 퍼레이드를 펼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시민들 또 관광객들이 와서 이 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좀 더 부활시키고 또 증폭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산안토니오 지역에 있는 것인데요. 이들이 한 일은요. 시스템도 만들었지만 또 이 산책길을 역사적인 어떤 명소지와 함께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런 역사 명소지 같은 경우와 또 어린이 공원 이런 것들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치는 다기능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결국 연결을 통해서 다기능, 즉 모든 그룹에 있는 사람들, 어린이가 있다면 이곳에 오고 또 관광에 관심이 있어도 오고요. 그리고 또 자전거나 카누를 타고 싶다도 하고 해도 이곳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도시가 이미 이행한 어떤 컨셉,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요, 노스캐롤라이나의 웰링턴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큰 공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치를 더 추가하면서 다기능적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소를 말씀드리면요. 바로 연결성입니다. 제가 연결성이라는 걸 말할 때 두 가지 부면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공원의 어떤 접근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단 식물 다양성 차원에서의 접근성도 높아야 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요. 이것이 바로 연결성을 높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주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네시아 코리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요. 미네소타 지역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물학적 다양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연결성이 만들어졌냐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절화된 식생을 가지게 된다면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성을 좀 더 중심을 둔다면 인간들의 어떤 관점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관점에서도 연결성을 높인다면요. 결국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또 지속 가능한 어떤 자연 기반 해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노력이 협업이 없이는 또는 파트너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런 이벤트가 가능한 것은요. 바로 민간의 파트너십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영리 기관도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많은 경우 비영리 활동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보가 협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도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도시로서 시민들이 인프라에 대한 가치를 인지하고 가치를 더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최고의 방법은요. 시민, 즉 미래의 시민들에 주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의 시민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어떻게 인프라 작업에 좀 더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 가지 과정 프로세스, 식생 유지 이런 부분에 함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미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자연기반 해법, 인프라, 환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전략들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이 자연기반 해법을 유지하고 또 미래에 좀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들을 이미 제가 상기드린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